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의 10월 구인 건수가 767만 건으로 집계되며 예상치 715만 건을 웃돌았습니다. 구인 건수 반등이 확인되면서 노동시장 불안 심리를 일부 완화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미국이 엔비디아 H200의 대중 수출을 허용했지만 중국이 해당 칩 접근을 제한할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기술 자립 가속화를 위해 자국 기업의 미국 기술 사용을 규제 중으로 이는 중국 시장 재진입을 노리는 엔비디아의 새로운 장애물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석유화학, 철강 업계에 이어 해운 업계도 구조조정 지원 체계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에 대응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핵심 과제인 HMM 매각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여전히 최대 관건으로 지적됩니다. K2 전차 54대 및 K808 차륜형 장갑차가 페루에 수출될 전망입니다. 수출 규모는 20억 달러 안팎으로 추정되며 계약이 최종 이행될 경우 중남미 지역 우리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FOMC 결과 발표 하루를 앞둔 상황 속에서 일단 경계감이 짙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H200과 관련해서 수출 허용 소식이 중국 쪽에서 있었죠. 그런데 밤사이에는 중국에서 반대로 미국산 칩을 사용하지 않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장 안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게 될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는 최근 들어서 점심시간만 지나면 힘이 빠지는 움직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개장하게 될지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밤사이 뉴욕 증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ADR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현실화될 경우에는 마이크론의 밸류를 바로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ADR 상장을 기반으로 해서 TP를 측정한 결과 91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높여잡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고요. 세 번째로는 이 시각 서울경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H200 칩과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 외로 중국이 미국산 칩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그리고 우리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금과 은이 동반해서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금과 은은 금리 인하 시기에는 이자 수익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서 더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은 같은 경우에는 밤사이에 현물이 온스당 60달러 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체크하면서 가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키워드들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또 0.25% 인하, 거의 확실입니다.
FOMC 결과 발표를 지금 코앞으로 앞둔 상황 속에서 어제는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렇고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 FOMC에 대한 경계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에는 인하가 조금 더 높게 베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내년에 대한 금리 인하 전망이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장을 좀 보면 연준의 금리 결정을 말씀하셨던 대로 하루 앞두고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S&P 500 지수는 0.09% 거의 뭐 하락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락한 6,840.5일에 마감을 했고 사실상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권 중심의 나스닥은 0.13% 소폭 상승했습니다. 반면 다우지수는 0.38% 내린 47,560.29를 마쳤는데 JP모건 체이스가 2026년도 비용 전망을 시장 예상보다 높게 제시하면서 주가가 다소 눌린 것이 아닌가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시장의 관심은 전부 이제 내일 있을 바로 연준의 12월 FOMC에 쏠려 있습니다. 연준은 이미 9월과 10월 두 차례 연속으로 0.25%포인트씩을 금리 인하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파생 시장에서는 계속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추정하는 것은 이번에 0.2%포인트 인하 확률을 80, 10%, 10명 중 9명 정도가 이제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사실 인하 여부 자체가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됐다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다만 눈길을 끈 건 이제 중소형주 지수의 러셀 200입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힘입어서 장중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거에 있어서 대형주가 이제 아무래도 시중 금리나 대출 금리에 훨씬 민감한 중소형주로 이제 뭉쳐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주로 꼽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전문가들은 이번에 이제 진짜 포인트는 이번에 뭐 자른다 안 자른다 이런 거보다 내년에 2026년에 얼마나 더 완화 기조를 유지할지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지금의 위험자산 투자자들은 연준이 연말 랠리에 윤활유를 더 부어줄지 아니면 찬물을 부어줄지를 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요거에 따라서 어쨌든 상당히 좀 많이 투자가 좀 성향이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준의 인하 확률이 100%에서 30%로 떨어졌다가 또 최근에 90%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뭐 연준의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고장난 수준이 아니냐. 물론 이게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전파 수준이 고장난 수준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일관되게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 또 파월 의장 임기가 내년에 5월에 끝납니다. 그런 만큼 이제 파월 의장의 그립감이 이제 올해까지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으면서 다음 연준 의장이 어떤 스타일로 가이던스를 내놓을지 시장이 어떻게 소통할지가 이제 향후에 몇 년간 금융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용한 장 속에서 어쨌든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약간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마감 상황 먼저 좀 짚어봤습니다. 내년도 금리 인하 전망이 이번에는 더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두 번 인하에서는 시장이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지만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도 같이 좀 보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이토로증권에서는 이번에는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되고 있긴 하지만 연준의 경제 전망이나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AI 원룰 적용이고요. 이제 AI 원룰 행정명령이 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AI 규제를 연방 차원에서 하나에서 좀 관리를 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골자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이제 소셜미디어에 이걸 이제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원룰 행정명령을 발표하겠다고 적었는데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때마다 이제 지금 50개 주가 이제 AI에 대한 주식에 대한 법률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각 허가를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이런 가운데서 블룸버그에 있었던 초안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각 주가 AI 관련 규제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경우 연방 법무부가 직접 나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규제가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본 주에서는 연방 정부가 아예 지원 예산을 주지 않겠다는 경고까지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AI 규제를 둘러싼 미국 내 혼선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챗GPT를 비롯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물론 문제가 되고 있죠. 얼굴 합성이나 딥페이크라는 개인정보 침해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방의회가 아직도 포괄적인 AI 규제 법안을 합의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틈에서 어쨌든 캘리포니아, 뉴욕주 일부 주들이 독자적인 AI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빅테크들은 그러다 보니까 각 주마다 다른 법안에 따라서 자신들의 몸을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캐비넷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CNBC와 인터뷰에서 일부 주는 기업이 숨을 못 쉴 정도로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이 기업을 지켜야 할 규칙이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주가 이제 이걸 다 지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적인 측면에서도 공화당 주지사들이 이제 나서서 이제 플로리다나 아칸사주의 주지사들이 AI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권리는 각 주에 있다면서 연방 정부의 선점, 그러니까 먼저 하는 이 규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합니다. 우리는 현재 AI 경기에서 모든 나라를 이기고 있지만 50개주가 제각각의 규칙과 승인 절차를 만들면 AI는 유아기에서 파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번 조치는 미국의 AI 패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이번 행정명령이 주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와 곧바로 법정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AI 시대에 이제 룰 메이커는 연방 정부가 될지 아니면 각 주가 될지는 좀 더 지켜보시면서 여러분 해야 될 것 같고 요 결론에 따라서 글로벌 AI 산업이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AI 원룰과 관련된 두 번째 키워드까지 잘 살펴봤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테슬라 너무 비싸다이고요.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한 1년여 만에 처음으로 낮추게 되면서 고평가 논란이 다시 불이 붙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목표 주가를 다시 조금은 올려잡긴 했지만 지금 주가보다는 낮은 위치에 있는 거고요. 지금 비중 확대해서 비중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가가 3분의 1 토막이 날 수 있다라고 경고를 내놓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블룸버그에 이제 보도된 거 내용인데요. 모건 스탠리가 말씀하셨던데 투자 의견을 어쨌든 사실상 홀드로 한 단계 낮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가 전기차를 넘어서 로봇과 인공지능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 기대가 이미 주가에 선반영돼 있다는 것이죠. 테슬라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면 약 12개월 예상 기준으로 PER이 이제 21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높은 그런 건데 S&P 종목 가운데서 이제 워너브로사 디스커버리가 약 220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비싼 종목으로 하고 있는데 AI 데이터 분석으로 유명한 팔란티어가 186배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120배까지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높은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210배라고 하고 있고요. 새로운 테슬라 담당인 애널리스트의 첫 보고서에서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는 건 이미 시장에서 이제 상식이라는 거, FS나 로봇 어떤 걸로 가겠다고 선점을 했고 이게 다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1년은 주가가 위아래로 요동치는 요철 구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전기차 본업 쪽은 이미 내년 북미 판매량이 12%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옵티머스죠. 이제 비사업 부분에 대한 기대는 이미 주가에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주가에 더 이상 올라갈 게 별로 없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목표 주가 지수도 나왔는데 425달러로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약 6.6% 정도 하락한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는 마진을 줄이고 이제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올해 이제 일론 머스크의 어쨌든 원맨쇼로 거의 이끌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과 AI, 로봇 비전을 계속 앞세우면서 미래 성장주의 그런 느낌을 계속 유지하는데 주가는 올해 들어서 이제 10% 오른 상태고 지난 2년간 이제 각각 63%, 102% 급등하면서 이제 롤러코스터 같은 행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는 그거와 지금 좀 다르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미 선반영돼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제가 보기에 올해 상승분은 아마 테슬라 CEO가 아무래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머스크가 아마 정부에 그래서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 속에서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런 게 깨지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머스크의 AI 로봇 배팅이 향후 실적에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시장에서는 지금의 높은 값을 계속 지불할 여부가 향후 1년간 내년이죠. 이제 테슬라 주가를 보시면서 이제 지켜보시는 게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엔비디아 칩 밀수범 체포이고요. 미국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중국인 2명을 전격 체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을 좀 해볼까요? 모두 이제 말씀하신 H200에 대해서 미국이 승인을 하고 중국은 안 사겠다고 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중국은 아쉬운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중국인 48세 판 위에이 공이라는 사람과 중국 출신 캐나다 국적의 58세 벤렌 위안이라는 사람을 체포해서 기소했다고 이제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이들은 홍콩 소재 물류회사와 어쨌든 중국의 한 AI 기술 관계자들과 각각 공모해서 엔비디아 고성능 AI 칩이죠. H100과 H200을 미국 수출 통제를 피해서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위장 구매자와 중간 브로커를 내세워서 칩을 사들인 뒤에 서류상으로 미국이나 대만, 태국 고객용으로 이제 속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칩은 먼저 미국 내 여러 창고로 보내졌고요. 그 뒤에 엔비디아 정품 라벨을 떼내고 검찰이 유령회사로 보고 있는 이름의 어떤 회사 라벨로 갈아 끼운 뒤에 해외에 수출했다고 합니다. 자, 별도 구글장에 따르면 벤님 위안은 홍콩 물류회사를 대신해서 이제 현장에서 칩을 검사한 인력을 모으고 관리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제 어디로 보내는 물건인지 묻거나 중국행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가 이제 물품에 압류했을 때 어떻게 꾸며야 될지 자신들이 이제 걸렸을 때 스토리라인까지 짜면서 주도 면밀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소한 2023년 11월부터 활동한 것으로 추적이 되고 있고요.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앞서서 10월에도 43세 엘린 하워라는 사람이 그 회사와 같은 조직의 일원으로 밀수와 수출 혐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시와 회사 계좌에서 이제 5천만 달러가 넘는 중국에서 이제 자금이 송금이 됐고 수출 대상인 엔비디아 칩을 최소 1억 6천만 달러어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려고 했던 혐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게이트키퍼 작전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검사는 이 성명을 통해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최첨단 AI 칩이 적대 세력에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작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거죠. 게이트키퍼가 골키퍼 같은 어떤 골목을 문을 막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수백만 구의 GPU가 이미 전 세계 가정과 학교에 쓰이고 있지만 정부 및 고객과 협력해서 중고 시장에서 1차 밀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겠다. 얼마 전에 엔비디아 CEO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축구장 하나만한 그 장비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그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하겠다라고 관리하고 있고요. 미국은 2022년부터 미국 장비가 생산되는 고급 반도체 칩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폭넓게 규제해왔고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월부터 제재 명단에 오른 회사의 50% 이상을 가진 자회사까지 자동으로 수출을 제한하는 걸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도 이제 수출 통제망을 피해서 위장회사와 가짜 라벨, 유령 바이어까지 동원한 밀수가 적발되면서 미중의 어쨌든 경쟁이 서로가 겉으로 얘기하는 것과 달리 밑으로는 아주 치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단순한 관세 문제를 넘어서 정보전과 밀수전까지 넘어서 AI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엔비디아 칩을 둘러싸고 밀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부분 살펴봤고요. H200과 관련해서는 미국 쪽에서는 중국의 수출을 허용한 상태이고 중국 쪽에서는 미국산 칩을 사용하지 않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다음 키워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트위터 상표 어디로이고요.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에 플랫폼 이름을 X로 바꿨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스타트업이 트위터 상표는 버려진 것이라면서 아예 자기들 것이 되게 해달라라면서 법적 도전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주시죠. 이 회사가 이제 버지니아에서 본사를 둔 소셜 미디어 회사입니다. 이제 워싱턴 로이터로 나온 얘기인데. 오퍼레이션 블루버드라는 회사입니다. 미국 특허처 상표권에 상표 취소 요구를 하는 청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대상은 다름 아닌 트위터라는 거와 이제 트위트라는 상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은 자신이 준비 중인 새 플랫폼 트위터.new에 이 부분에 이름을 쓰고 싶다면서 트위터 상표를 아예 자신들의 명의로 등록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흥미로운 건 이 청원을 낸 변호사의 전직입니다. 그래서 트위터에서 상표 업무를 맡았던 전직 내부자였던 거죠. 그래서 스티브 코치라는 사람인데 트위터의 전 상표 변호사이자 지금은 오퍼레이션 블루버드의 법률 고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머스크의 X는 트위터 상표를 더 이상 상업적으로 쓰지 않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상표를 포기했다라면서 자신들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변화도 뚜렷합니다. 머스크는 2022년 440억 달러의 트위터를 인수한 뒤에 서비스 상표 이름을 X로 바꿨고요. 2023년에는
트위터의 브랜드와 모든 새들에게 작별을 고하겠다라고 이제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X에는 예전에 파란 로고가 없고 도메인 역시 트위터.com에서 x.com으로 옮겨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X코퍼레이션은 2023년에도 트위터 상표권 갱신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으면서 사실상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실제로 사용을 중단한 상표를 법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 전문가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문을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X가 계속해서 트위터 이름을 쓰지 않는다면 상표를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정면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설령 특허청의 상표가 취소 결정한다 해도 X가 다른 조항을 들어서 이 부분을 지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거면 이미 아마 상표화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도전을 두고 X가 더 이상 쓰지 않는 브랜드를 과연 얼마나 지키려 들지 시험대에 오른 흥미로운 케이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버린 듯 보이지만 트위터를 새로운 플레이로 가져갈지 아니면 X의 방표를 할지 궁금한데, 아나운서 씨는 어떤 생각이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사실은 이게 예전에 만약에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뭐 어떤 자동차의 브랜드가 있는데 자동차 그가 단종이 됐어요. 그럼 그 브랜드를 쓰지 않으니까 우리가 가져가겠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와 비슷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단종이 될 수 있잖아요, 이름이. 그럼 그 브랜드를 쓰지 않으니까 우리가 가져가겠다. 우리가 쓰니까 그 브랜드를 우리가 하겠다. 만약에 뭐 테슬라에 뭐 그러진 않겠지만 Y 모델이 단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전기차 회사가 우리가 테슬라의 Y를 쓰겠다. 이러면 이게 가능한지가 이제 궁금한 거지. 사실상 좀 힘들지 않을까, 상표권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이 부분이 그 봉이 김선달 같은 느낌도 좀 들면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상표권과 관련한 내용까지 잘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 무효 소송과 관련해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나오는 대로도 같이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워드들 잘 만나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리포트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키움증권의 리포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리포트의 제목은 바로 실적 서프라이즈 예상입니다. 지금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키움증권은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시장 기대치를 웃돈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이닉스에 대해서 매수 유지 의견 그리고 목표가 73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4분기 실적 전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에 매출은 30조 3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6조 2천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지금 시장 예상치인 영업이익 14조 6천억 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인데요. 지금 기존의 예상보다 실적 자체가 한 1조 6천억 원 이상이나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범용 디램의 가격이 좀 급등을 하고 있고요. HBM3의 판매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범용 메모리 제품의 고정 가격에 대한 전망이 기존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38% 정도 오를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예상이 지금 46%까지 오르게 된 거고요. 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HBM3 판매량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4분기 기준으로는 전분기 대비해서 9% 이상 좀 더 증가를 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총 41억 기가비트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업 부문별로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램 부문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5조 3천억 원으로 39%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낸드 부문도 살펴보자면 지금 9천억 원이 좀 잡히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170%나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 낸드 쪽의 실적 회복 흐름이 좀 더 구체적으로 굉장히 눈에 띄는 흐름들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상승세가 끝이냐? 아닙니다. 지금 키움증권은 내년 1분기까지의 실적도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그런 서프라이즈를 내놓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수익성 개선의 핵심으로는 역시나 가격이 좀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범용 D램의 가격이 전분기 대비해서 22% 또 오르고 낸드 가격도 5% 정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두 가지가 내년에도 실적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가격 상승이 단순한 단기 흐름인지 그렇게 바라보진 않고 있는데요. 지금 구조적인 업황 회복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키움증권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저 범용 D램을 살펴보시면요. 지금 시장에 풀린 유통 재고는 많이 줄고 있고 그리고 DDR5는 역시나 공급이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버용 D램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요소들이 겹치게 되면서 업황 회복 사이클의 강도가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온기가 이제 낸드 쪽으로도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렇게 메모리 가격 인상이 지속된다면 그렇다면 지금 세트 제품의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PC나 서버 분야의 주요 고객들이 지금 완제품의 수요를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키움증권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요 고객들이 지금 자체 제품 가격도 함께 올리게 되면서 이런 메모리 가격 인상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바로 SK 하이닉스의 미국 ADR 상장 추진 소식인데요. 우선 ADR이라고 하면 미국 주식 예탁 증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상장된 주식을 미국 증시에서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든 일종의 대체 증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SK 하이닉스는 자사주 약 2.4%, 그러니까 1,740만 주를 활용해서 ADR 형태로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해외 투자 은행들로부터 다양한 제안을 받은 상태고요. 조만간 주관사 선정 작업에도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시점에서 갑자기 ADR을 추진하는 걸까? 그 핵심은 바로 저평가에 있습니다. 사실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 SK 하이닉스가 실적은 매우 좋은데 주가가 좀 낮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자면 미국의 마이크론은 올해 기준 PER이 28.7배인데 SK 하이닉스는 11.4배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이는 왜 생겼을까요? 글로벌 자금이 하이닉스를 직접 사기 어려운 구조 때문인데요. 국내 증시에만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미국의 패시브 자금이나 롱펀드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TSMC처럼 ADR을 발행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미국 ETF나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는 직접 매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요. 실제로 TSMC는 1997년 뉴욕 증시에 ADR을 상장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제대로 된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ADR 발행을 검토하는 것도 단순히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함도 있겠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거버넌스와 또 기업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좀 재평가를 받겠다라는 의지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부와 여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자사주를 활용한 ADR 상장이 새로운 형태의 주주 환원 형태로 좀 더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기업 가치 제고 전략으로도 함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 전망들을 반영해서 지금 키움증권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매수 의견 그리고 목표가 73만 원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참고로 올해 초에 SK 하이닉스 주가는 23만 원대에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지금까지 한 217% 넘게 오른 수치인데 이렇게 많이 오른 주가긴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아직까지도 더 오를 여지가 있다라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자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장에서 SK 하이닉스는 2% 가까이 좀 빠졌습니다. 56만 6천 원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어제는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에 실적에 좀 서프라이즈가 날 것이다라는 그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과 함께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더해지고 있습니다. ADR이 실제로 추진이 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자금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키워드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H200 칩 수출 허용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밤 사이에는 시주석이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반대로 미국산 칩을 사용하지 않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되기도 해서 우리 기업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이제 개장 때 이제 새롭게 인디아라는 단어를 포함을 해서 마스가에서 스미스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인도 조선소와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현대차가 최근에 주목도가 높죠. 그룹 전반적으로 주목도가 높은 상황인데 여기에 로봇에 대한 밸류를 새롭게 책정해서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11일이 인베스터 데이입니다. 앞두고서 어떤 내용들을 체크해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200 수출과 관련된 내용 좀 살펴볼 텐데 미국과 중국의 좀 입장차가 밤사이에는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번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핵심은 미국이 안보는 지키면서 시장은 놓치지 않겠다라는 결정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허가는 조건부 절충안의 성격이 좀 강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내에서 검증된 고객에게만 H200 칩을 수출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조건은 엔비디아가 H200 판매 금액의 25%를 관세로 징수해서 미국에 지불해야 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는 H200이 대만에서 만들어져서 미국을 거치고 중국으로 수출될 때 부과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실어올 때는 안보 심사까지 같이 받게 됩니다. 다만 최첨단 칩인 블랙웰과 내년 출시 예정인 루비는 이번 합의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첨단 칩은 여전히 차단하지만 중국 시장에서의 실리는 챙기겠다라는 계산으로 풀이가 됩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화웨이와 같은 기업들이 자국 시장을 독점하면서 기술적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선 중국을 완전히 차단하면 오히려 미국 기술이 뒤처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반응은 좀 불투명합니다. 일단 알리바바나 바이트댄스 같은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H200의 성능이 중국산 칩보다는 좀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구매에 나설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반면 정부는 반도체 자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도어에 대한 의심도 아직까지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H200에 대해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왔습니다.
결국 어제의 조치는 중국의 성장은 늦추면서 이 시장 주도권은 미국이 계속 잡겠다라는 방향에 맞춰 있는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H200 칩 안에도 반드시 HBM이 들어가게 됩니다. HBM3E가 탑재가 될 예정인데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는 이번 조치로 어떤 혜택이나 수혜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조치는 삼성전자가 HBM 공급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200 같은 경우에는 HBM3E 8단 제품을 탑재하는데요. H200은 메모리 먹는 하마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HBM3E가 6개 이상 정도 들어갑니다. 결국 이 H200 출하가 늘어나게 된다면 HBM 공급 파트너도 함께 성장하는 구조가 되는 건데요. 따라서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을 대거 구매할 경우 삼성전자는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HBM3E는 공급이 본격화가 되면서 기술 신뢰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만큼 판매 수혜를 크게 누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3분기 HBM 출하량을 80% 이상 늘렸고 HBM3E에서 발목을 잡았던 발열 제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D램의 재설계를 단행하는 등 기술 고도화에 총력을 기울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인 HBM4는 최근 PRA를 통과했고 업계 최초로 일시 공정을 적용해서 안정적인 평가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또 HBM 생산량이 월 17만 장까지 확대돼서 업계 1위로 올라오기도 했죠. 따라서 이번 수출 허용은 삼성전자에게 분명한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 변수도 존재합니다. HBM 판매액의 25%가 관세로 부과가 되면 엔비디아가 이 비용을 HBM 공급 단가에 전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는 현재 H200이라는 단기 매출 기회, 그리고 루빈이라는 중장기 체질 개선 기회가 동시에 열린 상황이고요. 현재의 기회를 얼마나 빨리 많이 잡는지가 분수령이 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내용들 체크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또 턴키 솔루션입니다. 파운드리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턴키가 가능한 상황인데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했을 때 HBM 시장 안에서 주도권을 어떻게 좀 잡아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그리고 패키징까지 모두 갖춘 이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의 강점을 극대화한 것으로 이 HBM 시장의 확실한 리더로 자리매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HBM4 시대에는 구글이나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의 맞춤형 칩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는 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메모리 설계부터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모든 공정을 하나의 회사 안에서 일괄 수주하는 턴키 솔루션을 승부수로 띄운 상태입니다. 이는 공정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맞춤형 HBM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어서 가격 경쟁력과 기술 대응력 면에서 큰 우위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HBM은 일반 D램보다 고부가 제품이죠. 가격이 더 비쌉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생산 1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늘려간다면 영업이익률 개선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빅테크들이 자체 AI 칩으로 눈을 돌리면서 HBM 수요처가 다변화하는 것은 IDM 역량을 갖춘 삼성전자에게는 더욱 유리한 국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삼성전자만이 할 수 있는 턴키 솔루션 가능하게 될지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시장의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다음 키워드 넘어가서 조선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제 HD 현대그룹이 인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 3조 원 규모의 신규 조선소 건설에 뛰어든다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명 스미스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일단 인도 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배경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향후 수십 년을 내다본 HD 현대의 성장 동력 확보 전략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우선 배경부터 살펴보시면요. 인도는 2047년 세계 5위 조선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정부가 직접 조선 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선의 절반은 노후된 데다가 조선소 역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인도 정부는 앞으로 상선을 1,500척에서 2,500척으로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고요. 산업 육성 예산으로 240억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조선소 증설은 물론이고 신규 조선소 건립도 검토하면서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인도 시장은 아직 통째로 비어있는 블루오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부 주도로 지금 이 조선 시장을 키우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HD현대가 타밀나두 주정부와 배타적 협약을 맺었습니다. 타밀나두주는 HD현대의 인센티브와 보조금 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약속하면서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이 규모는 약 3조 원으로 완공이 되면 인도의 최대 조선소가 됩니다. 이번 협약은 단순 생산시설 확보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K조선 패키지 수출이라는 점입니다. 설계부터 기자재, 인력 교육, 운영 기술 등 조선소 운영에 필요한 모든 생태계를 패키지로 수출할 수 있다. 이런 사업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현재 인도는 중국과 해양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세계 1위 조선사인 HD현대는 아주 매력적인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미 또 지난 7월에는 인도 코친 조선소와 업무 협약을 또 한 번 맺은 바가 있기도 하죠. 결국 인도는 HD현대가 미리 선점한 제2의 한국 조선 생태계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블루오션으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에 먼저 가서 뿌리를 심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미 마스카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인도랑 미국에서 양측에서 지금 투트랙 전략을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확장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일단 정리해보자면 HD현대는 인도를 거점으로 이 글로벌 생산 시스템을 재편하고 있고요. 또 미국 안에서는 조선과 방산협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고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HD현대는 인도를 포함해서 베트남과 필리핀 등을 잇는 해외 생산 거점, 일명 VIP 조선벨트를 완성해서 인도를 한국에 이은 제2의 생산기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한국에서는 고부가 선박을 만들고요. 인도에서는 중저가 선박을 생산하는 생산 이원화 전략을 통해서 국내 인건비 상승 문제에 대응하고 수익을 다각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인도 진출은 향후 5년 내 그룹 매출 10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성장 비전 달성을 위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HD현대는 한미-조선 협력의 상징인 마스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점도 수익성 다각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상선 공동 건조 및 방산 분야 확대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미 HD현대는 지난 4월에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일걸스와 함정 동맹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와 손을 잡고 2028년까지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중형급 컨테이너 운반선을 공동으로 건조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두 축을 연결해서 한국의 울산 조선소를 마더 플랜트로 두고 있는 HD현대인데요. 이처럼 인도를 통한 상선 시장 선점과 그리고 미국을 통한 조선 그리고 방산 시장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글로벌 조선 시장을 새롭게 재편하려 하고 있습니다. 네, HD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합병을 하면서 흡수 합병하면서 통합 HD현대중공업으로 다시 탄생을 하게 됐죠. 그러면 이 이후에, 그러니까 흡수 합병한 이후에 나온 첫 번째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주목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인도 시장 확보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자면 어떤 내용들을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번 인도 진출과 합병 시너지를 같이 좀 묶어서 보자면요. 글로벌 조선 시장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오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인도 시장 확보가 주는 가장 큰 의미는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입니다. 인도는 거대한 인구와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새로운 조선 수요를 폭발적으로 만들어낼 잠재력이 있습니다. HD현대는 이 시장을 선점해서 수주 물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수익성 개선입니다. 한국에서는 고부가 가치의 친환경 선박이나 첨단 함정에 집중하고요. 인도에서는 중저가 상선을 대량 생산하는 이원화 전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국내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고 수익 구조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통합한 HD현대중공업을 통해서 재무적 탄탄함까지 얻게 됐습니다. 합병으로 확보한 4조 5천억 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과 안전된 재무 구조는 인도와 미국 등 글로벌 야드 투자를 집행하는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글로벌 투트랙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HD현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벨트에서는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생산 거점에서 K조선 패키지를 전파하며 글로벌 상선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또 다른 축인 미국 벨트에서는 합병으로 세계 최대 규모로 커진 함정 건조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 마스카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방산 분야에서 제2의 조선 신화를 쓰겠다는 목표로 보여집니다. 결국 HD현대는 이러한 시너지들을 통해서 그룹 매출 100조 원이라는 100조 원 달성이라는 목표를 현실화하고 미래 조선 시장 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HD 현대와 관련해서 인도 조선소 건설에 대한 내용 좀 살펴봤고요. 어제 이제 오랜만에 조선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죠. 추가적인 연속성을 보일 수 있을지 개장한 이후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번에는 로봇과 관련된 내용들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로봇 시장의 판도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현대차랑 연결고리가 있는 쪽에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 그룹에게 이제 로봇에 대한 밸류를 새롭게 붙여줘야 되는 건 아닌지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 건가요? 네, 일단 먼저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차의 미래 성장 엔진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인 뉴 아틀라스의 양산을 빠르게 진행 중인 상태인데요. 지금 양산 준비가 본격화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로보티즈로부터 로봇 관절의 핵심인 액추에이터 부품을 700여 개를 확보한 바가 있는데요. 이 정도 규모면 뉴 아틀란스 수십 대 양산이 이미 진행 중이다라는 추정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연결은 이 로봇이 이미 현대차 미국 생산 라인 일부에 투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6년 말 초도 생산을 시작해서 향후 수천 대의 산업용 휴머노이드를 배치하겠다라는 중장기 계획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동안은 좀 실험적인 성격이 강했다면 이제는 생산에 직접 기여하는 실전 로봇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최근 보스턴 다이내믹스 CEO 또한 미국 정부와 국가 로봇 전략을 논의 중이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여기서 현대차도 공식적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피지컬 AI 협업 진행 중이다라고 직접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미 또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팟이 투입되면서 물류와 설비 모니터링, 조립 지원 등 실제 공정 실증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대차가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데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네, 실제적으로 공장을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현실성, 그러니까 피부로 다가오는 시기가 좀 된 것 같기는 합니다. 현대차는 로봇 산업에 있어서 그러면 어떤 방향성을 좀 꾀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현대차 그룹은 자동차 개발 노하우를 좀 로봇에 적용하면서 피지컬 AI를 방향점으로 좀 삼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제조 혁신과 글로벌 주도권을 동시에 잡으려고 합니다. 일단 현대차는 SDV와 자율주행 기술을 로봇에 그대로 활용해서 현실 세계를 인식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AI 로봇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언어 이해를 넘어서서 물리 세계를 해석하는 온톨로지 AI, 즉 로봇 지능을 자체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의 결과물로 최근 자율주행 리동 로봇 모베드 양상형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이 로봇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으면서 산업 현장이나 서비스 로봇 플랫폼으로 확장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결국 현대차는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지금 글로벌 로봇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인지 최근엔 현대차에게 로봇에 대한 밸류를 새롭게 붙여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술술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AI 인프라 투자에도 상당한 규모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대차는 현재 AI 기업으로의 전환을 시작했다라는 평가가 요즘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 그룹은 100조 원대 투자를 통해서 AI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2026년을 그룹의 AI 기업 전환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라는 구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투자 규모를 보시면 방향이 더 명확한데요. 최근 엔비디아 블랙엘 GPU 5만 장을 확보한 기업이기도 하고 AI 팩토리 건설에 약 6조 원을 투자할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국내에 총 125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중 50조 원 이상을 로보틱스 같은 미래 신사업에 집중하면서 AI 데이터 센터, 로봇 완성품 제조 공장 등을 국내에 짓는 피지컬 AI 밸류체인 구축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AI의 필수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수소나 이 로봇 쪽을 TF를 신설하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증권사들은 로봇과 AI 기술의 가치가 더해지면서 현대차가 단순 완성차 기업 수준을 넘어선 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며 목표 주가를 상향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로봇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매출과 수익이 확대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2026년에 3세대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가 되고 SDV 양산이 시작이 된다면 현대차가 피지컬 AI의 핵심 요소를 모두 갖춘 글로벌 AI 기업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 그룹은 테슬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미래 모빌리티 리더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모든 기업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피지컬 AI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베스터 데이가 11일로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내용들 같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주가 추이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장까지 11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요. 그래서인지 시장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거의 시장에서 기정사실화가 된 상황이지만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들을 내놓는지 그리고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시장은 더욱더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기술주 쪽으로는 여전히 좀 노이즈가 있는 상태입니다. 엔비디아의 H200칩이 중국 수출이 허용이 되긴 했지만 오히려 중국 정부에서는 이 칩을 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외신의 보도가 나오면서 엔비디아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오라클의 실적 발표까지 있으니까요. 과연 기술주들의 다시 한 번 더 상승 모멘텀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도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FOMC 회의에 대해서 경계감이 좀 짙은 모습이었는데요. 양 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살짝은 좀 심심한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그래도 돋보였던 건 조선주들의 강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은 종목별로 좀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는 그런 장세들이 나타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오히려 대응이 좀 어려워지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연준의 금리 결정이 하루 앞둔 이런 시기 속에서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뉴욕 증시에서도 경계감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지 시장 리뷰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기준금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오늘 국내 증시 지나고 나서 내일 새벽에 이제 기준금리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기준금리가 결정됐을 때하고 이번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셧다운이라는 이제 상황 때문에 그동안에 기준금리 인하 또는 동결에 대한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 전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에 대한 동향들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CME 패드와치 이 자료에 의하면 항상 이제 90% 이상이었던 예측치로 보통 동결이라든지 또는 인하 쪽으로 베팅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90%대로 인하를 예상하고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만큼 이번에 이제 변수들이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기준금리 결정 전에 미국 증시 역시도 약간의 혼조 분위기를 보여줬는데 이거는 이제 기준금리가 동결 가능성은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가 또 있을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어제 미국 증시는 혼조 분위기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국내 증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요. 하지만 이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좀 조심성 있게 시장을 대응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어제 그래서 이제 외국인의 경우에도 최근에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가 어제는 매도를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국내 코스피 지수도 역시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IT 관련주들의 뭐 흐름이 돋보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요, 엔비디아라든지 기술주의 상승 랠리 이런 것들은 없었고, 결국은 이제 기준금리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나서 결정을 하자라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거나 또는 인하되거나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의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만약에 이제 뭐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인하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다음 이제 내년도죠. 내년도의 그 기준금리 전망치, 바로 점도표를 통해서 공개가 되거든요. 연준에서는 3월과 6월, 9월, 12월 이때 점도표를 공개합니다. 이번에 12월 달에 사실상 마지막 점도표인데, 지난 9월 달에 FOMC 회의에서 나왔던 점도표에 의하면 2026년도에 과연 기준금리를 몇 번이나 할 것인가, 그 수치가 한 번 정도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더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놨는데, 이번에 만약에 12월 달에 공개되는 이 점도표에서 이거보다는 더 기준금리 인하폭이 좀 낮아져야지 시장은 조금 더 환호할 수 있다. 좀 더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최소한 한 번 이상이 나와야 되고요. 두 번 정도, 최소한 두 번 정도 또는 그 이상의 기준금리 인하, 이 스탠스가 만약에 점도표에서 나오게 된다면, 솔직히 이번에 금리가 동결된다 하더라도 점도표의 수치가 더 내려갔을 때 시장은 오히려 이제 점도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또 내년도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은 솔직히 저는 점도표도 분명히 중요해요. 하지만 내년도에 스탠스가 좀 많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이제 이벤트가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내년도 5월 달에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제 다음 차기 의장으로 트럼프가 지명을 할 거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기준금리 인하가 하반기에 더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점도표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내년도에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시장은 베팅을 하고 그쪽으로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12월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가 사실 좀 기정화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년 전망을 좀 엿볼 수 있는 점도표의 그런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프리마켓에서 지금 삼성 SDI 시세가 좀 강해서 2차 전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삼성 SDI가 지금 5%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삼성 SDI가 미국에서 LFP 배터리 수주를 따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전반적인 2차 전지주 훈풍이 좀 불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사실 이 테슬라에 대해서 전기차 쪽으로 좀 안 좋은 의견을 좀 내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으로 조금은 또 악재가 끼나 했는데, 이렇게 소식들이 좀 나오게 되면은 좀 상쇄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주가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이제 움직임이 그동안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차 전지에 대한 테슬라 쪽에 대한 이제 목표가 하향이라든지 이런 보고서 결국은 그로 인해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테슬라를 바라보고 왔었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과거하고 지금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은, 국내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오는 이 반등, 이 부분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영향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국내 개별적인 어떤 기대감들, 특히나 ESS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SDI 쪽에서의 이번 큰 수주 소식과 최근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의 또 이제 뭐 배터리 수주, 이런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면 결국 관련주들에 있어서는 주가 상승에 있어서 재료가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의 주가는 하루 만에 또 다시 올라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저가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장인데, 이런데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동안 실적이 너무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유상증자를 하거나 또는 이제 BW 발행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도 주가가 떨어져 있을 때 이 자금을 이제 모집을 하지 않아요. 보통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을 보고 나서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또 새롭게 유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 유치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유상증자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종목들에 있어서는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뭐 종목들의 실적이 좀 어떤가 상황들을 좀 잘 보셔야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가 매수에 의한 이 반등, 그걸로 인해서 저가 매수로 이제 올라왔을 때 좀 수익을 실현하고, 이런 식의 단기 매매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지금 좋지 않을까. 다만 이제 삼성 SDI라든지 또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다른 종목들하고 대응 방법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간을 두고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국내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에 이어서 삼성 SDI까지 개별적인 호재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조금 더 끌고 가봐도 좋고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좀 저가 매수로 올라왔을 때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내보는 전략들도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자면 사실 어제 시장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H200칩 수출 허용, 대중 수출 허용 소식이 들렸는데도 반응이 사실 국내에서는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는 중국 측에서 이 칩의 사용을 제한하겠다라는 보도들이 나왔는데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뭐 반도체 투탑의 흐름이 그래도 나쁘진 않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H200칩 수출을 허용했다라는 허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허용을 한다라는 얘기까지 전해졌는데,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해서 과연 H200이라는 이 칩을 사실 무기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 무역 협상에 있어서. 그래서 계속 이제 또 갈 때처럼 마음이 바뀌잖아요. 지금 중국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놀아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미국에 휘둘릴 수 없다라고 해서 자체 칩 개발에 이제 국산화에 조금 더 투자를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미국 칩을 이제 수입을 하지 마라라고 자체적으로 얘기가 그 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H200 칩 역시도 결국은 이제 무역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카드로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걸 사실은 좀 알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은 이제 중국 역시도 미국 쪽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체 칩을 통해서 이제 국산화를 통해서 미국 칩을 수입을 금지시키는 이런 상황들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역시 과거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좀 그랬던 거고요.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의 현재 최근 들어서의 태도를 보게 된다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H20칩마저도 규제를 했었는데 H200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를 좀 더 해소하고 이제 완화시키는 이런 정책적인 스탠스 변화는 IT 쪽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이제 연준의 금리 결정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경계감이 조금 더 짙어진 모습입니다.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태긴 하지만 이제는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지 그리고 점도표가 어떤 식으로 공개가 될지에 시장은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고요. 엔비디아의 H200 칩이 중국으로 수출이 허용이 되긴 했지만 정작 중국에서는 이 칩을 사용하는 데 제한을 둔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약간의 노이즈가 끼긴 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양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7% 오르면서 4,15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11% 상승 932선으로 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락 전환한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으로는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은 모두 강세로 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3%가량 강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폭이 좀 더 커서 2% 가까이 좀 오름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간밤에는 엔비디아 쪽에서 살짝의 노이즈가 있으면서 엔비디아는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그래도 SK하이닉스는 조금 반대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늘장 안에서 좀 강하게 장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지금 ADR을 발행을 해서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하겠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1.13% 오르면서 좀 장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전기차 겨울론을 제시하면서 어제장에서는 약간의 약세가 보여졌지만 오늘 오전장에서 삼성 SDI가 개별적인 수주 소식을 들려오면서 전반적인 2차 전지주들에게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약보합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약간의 혼조세가 깃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에서 2%대 오름세 시현하고 있고 나머지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 쪽으로는 조금 약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오늘 1.7%가량 빠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전장의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오늘 장안에서는 개인이 좀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좀 담아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은 사자세,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을 좀 살펴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장 초반에는 상승으로 좀 출발했지만 지금은 좀 엇갈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좀 마이너스로 전환을 한 모습이고요. 외국인의 흐름이 지금 코스피에서는 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팔아치우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오전장의 분위기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장 출발을 하고 나서 현재 코스피 지수가 0.58% 좀 상승으로 출발했는데 이 IT 쪽,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쪽에 자금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삼성 SDI라든지 대형주 쪽으로 아침에 시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쪽에서 시장의 분위기는 0.2% 정도 좀 빠지고 있는 분위기죠. 수급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현재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의 수급이 외국인들의 거래소 시장에서 300억 정도 매수,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2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 규모 자체는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매수하고 있는 업종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자금들이 IT 쪽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올라가는 종목들의 수하고 하락하는 종목들의 수를 비교해 보면은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아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지수 안에 등락률을 보시면 상승 종목 수가 300종목, 하락 종목 수가 거의 460종목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데 하락 종목 수가 더 많다는 건 그렇게 좋은 장의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락 종목 수가 현재 800종목대로 좀 더 많은 편이긴 한데요.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시장의 분위기를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보면은 주가가 올라갈 때 보통 이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아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2배 이상 더 많은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거래가 좀 많이 없는 상태고 주가가 이제 약간 좀 불안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 쏠리는 쪽으로 한쪽에만 자금들이 계속 쏠려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순환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한쪽에 이제 뭐 특정 종목 업종에서만 계속 수급이 머물러 있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이번에 그 기준금리 결정이라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변수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경제 지표들도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연준 안에서도 기준금리를 인하 또는 동결 쪽에서 내부적인 분란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 기준금리 인하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나서 움직이자라는 이제 이런 심리들이 강한 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경우에도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대형주 쪽에서 편중돼서 일부 종목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상승장은 오늘 오전에 올라갔지만 또다시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더 많을 거고 시장에 올라가도 종목들에 대한 소외감을 좀 느낄 수가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상승장에서는 상승 종목 수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좋은 장이고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원활하게 투자를 할 수 있듯이 이번에 기준금리 결정은 오늘장 지나고 나면 바로 발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우리나라는 이제 선물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결정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게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투자 포인트 오늘 종목들을 매매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일장을 보고 나서 매수를 결정하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오전장의 분위기 역시나 보합권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내일 있을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을 좀 지켜보자라는 분위기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국내에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장까지 흐름을 지켜보고 함께 매수해보는 전략들도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유리기판의 시세가 좋아서 이쪽으로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그래도 좀 시세가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삼성 쪽에서 유리기판 사업을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수급까지 붙어주게 되면서 이제는 이 안에서 최대 수혜주 혹은 대장주를 꼽아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리기판 관련주들 투자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삼성 쪽에서 유리기판 관련주로 대장주로 본다면 삼성전기를 꼽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삼성전기의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이거는 유리기판 사업 때문에 올라온 것만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업황의 분위기라든지 개별적인 실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삼성전기의 주가가 올라왔고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 또 유리기판 쪽에서 치중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SKC라든지 또는 크롭틱스 이런 종목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유리기판 관련주를 투자하실 때 이 종목들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삼성전기보다는 그쪽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종목들은 움직이지 않은 반면에 삼성전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으로 봤을 때는 그 종목들이 좀 덜하다는 거죠. 지금 유리기판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AI 가속기 쪽에 있어서는 앞으로 정말 큰 시장이 또 예상이 된다 또는 핵심적인 요소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장 역시도 HBM 반도체를 초기에 하이닉스가 선점했을 때 큰 효과를 봤듯이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에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들 역시도 주목을 하고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사실 근데 유리기판 쪽이 원래는 올해 상반기에 상용화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게 또 미뤄져서 올해 연말 안에는 상용화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것마저도 미뤄졌고 내년 상반기를 또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유리기판 쪽에 대한 기술력, 분명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갖고 있고 상용화 과정까지 분명히 시간이 아직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어떻게 사실 상반기 안에 가능할까? 좀 미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지금으로서는 단발성으로 올라갔다가 또 빠질 수는 있지만 만약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좀 투자의 기간을 좀 늘려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대장주라고 본다면 지금으로서는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가 SKC라는 회사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유리기판 상용화에 있어서는 가장 앞서 있다라고 이제 분석 보고서들이 계속 많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경우에는 먼저 선점하는 쪽이 좀 더 우세한 시장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대장주로 본다면 아무래도 SKC 쪽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유리기판의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고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SKC를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유리기판의 상용화 시점이 계속해서 좀 미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단발적인 변동성은 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선주들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장에서는 조선주들이 좀 잘 갔는데 오늘 장 안에서는 HD 현대중공업만 보합권에서 좀 강보합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마스카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도 했고 또 인도 쪽에서는 스미스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지금 쉬어가는 움직임은 잠시 쉬어가는 건지 이제는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턴어라운드의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될지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조선주에 대한 관심들이 또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주가가 좀 조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정 시에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선주의 경우에는 그동안 좀 장기 상승 랠리가 좀 많이 이어왔던 그런 섹터입니다. 그리고 어제의 경우에는 시장이 조금 이제 약간 주춤할 때 조선주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 안에서도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삼성중공업과 관련된 보고서가 있었어요. 네. 삼성중공업이 지금 다른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 종목들보다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 보고서였고요. 다른 종목들하고 비슷하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 재평가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또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HJ중공업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이제 해군 신형 고속정 내척을 또 진수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마스카 관련 조선 관련주들한테 다시 한번 또 훈풍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죠. 물론 인도 진출 소식도 새롭게 전해진 뉴스이긴 한데요. 하지만 이제 조선업종의 경우에는 그동안 상승 랠리가 사실 너무 길었어요. 그리고 조선업종에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되게 또 잠재적인 성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하고 있지만 그만큼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좀 뛰어납니다. 특히나 LNG 선박 쪽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기술력이 굉장히 좀 높은 위에 있는 상황이고요. 전 세계에서 LNG 선박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죠. 한국하고 중국. 이제 여기서 이제 일본도 있긴 한데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모스형 선박만 만들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멤브레인형 선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그래서 중국하고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죠.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중국하고 미국의 이런 분쟁 가운데서 미국하고 이제 손을 잡고 이 마스카 프로젝트를 통해서 뭔가 좀 큰 시장을 앞으로 우리나라도 좀 거기에 진입을 해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사실 여기에서 더 뭔가 좀 큰 재료들이
나올 가능성은 좀 덜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주들은 이미 좀 많이 올라온 상태고 이번에 만약에 또 뭔가 추가적인 재료들이 나와서 주가의 반등이 나온다. 뭐 재평가에 대한 의미들보다는 지금 일시적으로 시장이 좀 약간 둔화되는 가운데서 조선주에 대한 약간 믿음이 신뢰적인 어떤 수급들이 일시적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은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저는 따라붙는 건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동안 매수해서 이제 좀 높은 가격에서 매수해서 좀 물려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번에 반등 시에는 어느 정도 전략을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좀 빠져나오는 전략들이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들 마스가에 이어서 이제는 스미스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탈출의 기회로 바라보자라는 시선을 좀 제시해 주셨고요. 어제 큰 폭으로 올랐던 삼성중공업 오늘은 1.3%가량 빠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봇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백악관과 이 국가 로봇 전략을 논의 중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로봇주 이야기를 할 때 전통적인 로봇주를 볼 것이냐 아니면은 현대차 안에 로봇주 모멘텀을 붙어 있는 애들 볼 것이냐라는 질문들을 좀 많이 드렸잖아요. 여전히 어떤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될까요? 사실 로봇주 안에서 편갈르기를 좋아한다면 네. 여러 편이 나눌 수가 있어요. 뭐 AI 쪽 관련 로봇들도 있을 거고요. 일반 산업용 로봇들이 있겠죠. 굳이 저는 로봇주 쪽에서는 편을 갈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 현대차 쪽에서 투자를 많이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관련해서 이제 로봇주들이 관심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 오토 이제 에버라든지 또는 이제 현대모비스라든지 관련 이제 그 회사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로봇 쪽에 대한 이 대기업들의 투자 자체가 로봇 시장이 그만큼 앞으로 커질 수 있는 시장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성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초점이 맞춰져서 로봇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로봇주들은 사실 잠재적으로 큰 폭의 성장이 또는 상승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장 이제 어떤 이제 이슈적인 부분에서 주가가 올라간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재료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성장성 자체를 탑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로봇 쪽에서는 결국 이제 나중을 본다면 휴머노이드 쪽이 최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로봇주들은 이제 한쪽에 묶여서 같이 또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거기서 굳이 꼽자면 휴머노이드에 관련된 로봇주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장기적인 성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에 대해서는 굳이 편가르기 하실 필요 없고요. 다만 로봇주들도 이 종목들마다 이제 우리가 휴머노이드라든지 이제 산업용이라든지 또 협동이라든지 이런 로봇 쪽에 이제 기능들이 또 다르거든요. 단순하게 뭐 청소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보다는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그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들 안에서도 실적에 대한 리스크가 좀 더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재무적으로 좀 큰 부담이 없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빠졌을 때는 매수해 놓고 올라가면 팔면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전략들이 저는 지금은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 시장에 대해서 잠재적인 성장성 자체는 긍정적인 점수를 주셨고요. 특히나 그 안에서 휴머노이드 관련주들을 바라보자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코스닥 여전히 마이너스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하락폭을 조금 축소한 모습입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또 다시 엇갈리면서 출발을 합니다. 일단 다행인 부분을 본다면 수급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에서는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 확인되고 있고요. 선물 쪽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네요. 이 부분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개장 분위기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코스피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네. 코스닥을 좀 많이 파네요. 그러게요. 아침부터 코스닥을 좀 많이 판다라는 것이 상당히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이제 강하고요. 하이닉스 곧 60만 직스 또 다시 그렇죠.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 얘기를 잠깐 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그저께 월요일 날 좀 많이 올랐죠. ADR 발행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제 그 가능성에 그러니까 이제 그 시도에 대해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좀 올랐고 어제 같은 경우 일단은 조금 약보합세를 나타내면서 정중동 상태를 나타냈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투자 주의 종목이 되면서 신용이 못 들어가면서 네. 또 이제 수급 논리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다시 오늘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도 할 가능성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신용도 가능하고 주의도 풀리고 있습니다만 경고가 되면서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뭐 외국인들도 오늘도 뭐 꾸준히 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그렇게 크지 않다. 어찌 됐든 지금 이제 시장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한 것이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 같은 그렇죠. 코스닥 종목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관심이 좀 높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도 좀 일부 그렇고 2차 전지도 일부 그렇고 아침에 좀 강하다가 다시 되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여전히 코스피 중심으로 좀 봐야 되겠고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연말로 갈수록 우리가 이제 그 배당과 관련되는 이슈 이런 것들이 또 계속 부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역시 코스피 큰 종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코스닥보다는 여전히 코스피가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빨리 그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연내 처리를 현재 지금 공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제약바이오가 좀 빠지고 있는데 근데 소장님 또 오늘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뭐 마이너스긴 합니다만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으로 지금 체크가 되고 있거든요. 요거는 좀 어떻게 해석을 좀 붙여보면 좋을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이제 삼성 이쪽을 좀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삼성 에피스홀딩스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네네. 이런 쪽들을 이제 비워놨다가 이제 채워놔야 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걸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그렇군요.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가 이제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뭐 별로 좀 긍정적이지 않은 그렇죠. 이슈들이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초만 되더라도 우리가 이제 CES가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컨퍼런스들이 계속 이제 그렇죠.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이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지금은 챙길 수 있는 것은 챙겨야 하는 게 맞는 자인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가 됐던 반도체가 됐던 챙길 수 있는 건 좀 챙기고 그 다음에 다음을 도모해야지 지금 시장에 있어서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특히 제약바이오 중심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약 바이오 중에서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1위 종목으로 체크되어 있어서 이 부분 먼저 여쭤봤고요. 현대차 인베스터데이가 11일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현대차 관련해서 잠깐 점검을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이전에 저희 탑픽으로 주셨었는데 지금 30만 원 정도에서 움직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목표가 TP 보면 이 언저리에서 다들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상단에 대한 룸이 열려 있나라는 궁금함이 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로봇과 관련해서 연결고리가 좀 짙어지고 있어서 밸류 다시 부각한다면 그럼 다시 상단 좀 열어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현대차는 조금 저는 이제 매수 의견을 좀 걷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제 좀 나오고 있는 거고 가파르게 상승한 이후에 현재 차트가 조정이다라기보다는 네. 매도가 조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차에 있어서 지금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사업이 좀 삐그덕거린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현대차가 올해 실적이 좋을 것이고 그렇게 따라서 이제 배당도 많이 줄 그렇죠. 것이고 앞으로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올 것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후임을 아직 선정 못하고 이번 주 내로 후임이 이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증권가는 보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이제 사업을 영위하셨던 분만큼 그렇게 자율주행과 관련된 사업을 이해하는 분들이 내부에는 없다라는 게 지금 전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가 올 수도 있는 거고 내부에서 이제 발탁 승진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어찌됐든 주가 차트의 움직임이 너무 가팔라요.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를 저점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라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견뎌내실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견뎌내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지만 왜냐하면 단기간에 올라왔다 단기간에 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신규 매수는 조금 다른 것들을 좀 보고 매수 관점으로 매수를 고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반도체라든지 여타 다른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굳이 현대차를 우리가 좀 뭐 밀릴 때 산다라는 개념은 네.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좋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차에 대해서는 약간의 관점이 좀 변화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러면 현대 오토웨버는 또 다를까 싶어요. 얼마 전에 이 무거운 종목이 상한가에 갔었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 길게 양봉 있다가 짧은 음봉, 길게 양봉 있다가 또 짧은 음봉 있고 지금 3거래일 정도는 그 언저리에서 비슷하게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 이 종목이 상한가 이후에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면 요건 어떻게 좀 파악을 해볼 수 있을까요?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강한 시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현대 오토웨버를 갖고 계시다라면 저는 일단 차익을 실현하는 것을 권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 오늘 지금 이제 3%대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음봉의 크기가 좀 다소 좀 큽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오토웨버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기대감의 반영이 그쵸. 좀 컸었죠. 우리가 이제 그 GPU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 부분이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대가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모호해졌잖아요. 어차피 로봇은 다음 얘기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현대 오토웨버를 보유하고 계시면서 수익을 충분히 챙기셨다라면 추가적인 부분들보다 오늘 3%대 하락을 함으로써 5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깨고 내려갈 듯한 모습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죠. 자칫 5일 이동평균선이 깨지면 현대차 차트처럼 이렇게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현대차 차트하고 현대 오토웨버 차트를 좀 같이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현대 오토웨버 차트 같은 경우 현대차처럼 밀리게 된다라면 네.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이 매도 시점이 될 수도 있는 오늘이.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대 오토웨버를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조금 분할 매도 관점에서 네. 접근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분할 매도 쪽, 그러니까 차익을 좀 실현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만 본다면 사실 그러면 현대차랑 관련 없는 다른 자율주행차들은 좀 괜찮을까? 이 관련주들에 대한 시선은 좀 어떠세요? 아직 좀 이를까요? 조금 이르죠. 뭐 로봇주들도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거고 네. 현대가 우리가 이제 테슬라가 FSD를 국내에 이제 그러니까요.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게 레벨 몇인지 혹시 아십니까? 3. 레벨 2까지만 지금 우리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 자체는 레벨 4까지 지금 3 정도 되고 있는데 레벨 2만 지금 우리는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3나 2나 뭐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어요. 뭐 3가 됐던 2가 됐던 어차피 운전자가 필요한 거고 그쵸, 맞아요. 전방 주시의 의미가 있고 사고가 나면 자동차에 그러니까 FSD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운전자가 책임지는 그쵸.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레벨 4까지 가더라도 이건 운전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레벨 5가 돼야 완전 자율주행이 되는 거거든요. 5까지가 하려면 그건 윤리적인 문제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뭐 그런 분들까지 되는 거기 때문에 자율주행은 이제 개시 단계죠. 여러 가지 이제 개시 단계인데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뭐 테슬라의 FSD가 많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대차의 이제 보조 장치 정도, 뭐 주차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고속도로에서 직선 주행을 한다라든지 이런 정도를 가지고는 운전 보조 장치라고 부르지. 네. 더군다나 우리나라도 FSD는 우리나라 공식 명칭으로 운전 보조 장치지 자율주행이라고 부르는 것은 공식 명칭은 아니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주식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건들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관심이 있을 때 우리가 현대오토웨버가 올라왔을 때처럼 관심이 있을 때 꼭 원전주 같아요.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단기간에 매매를 해야지 이거를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어폐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율주행 얘기 지난번에도 한번 저게 금요일 날 질문을 드렸는데 자율주행 얘기 처음에 나왔던 때가 몇 년도인지 기억하십니까? 글쎄요. 몇 년도인지까지. 2017년 정도에 나왔을 겁니다. 지금 10년이 다 돼가는데 그러네요. 자율주행 얘기는 아직은 오리무중인 상태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제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쵸. 원전도 지금 빠르면 몇 년? 2030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짧게 그 이슈가 있을 때마다 로봇주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매매하신다라면 의외로 좋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여기서 이제 물려가지고 다른 그러니까요. 것들 막 올라갈 때 여기서 이제 조금 고생을 좀 하시게 된다라면 자꾸 좀 안타까운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지금 자율주행을 만약에 내가 조금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하나의 모멘텀은 남아있다라고 봐요. 오히려 이번 주 내에 현대차에 새로운 분이 오실 거 아닙니까? 내부에서 올라오던 외부에서 오던 그런 모멘텀이 한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분이 어떤 분이 오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그분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만약에 외부 전문가가 와서 잘 아시는 분이 왔다. 그러면 이제 현대차가 얘네가 자율주행을 하려는 마음이 찐심이구나라는 것이 파악이 되는 거고 만약에 내부에서 발탁이 됐는데 자율주행을 모르시는 분이 왔다라고 하면 오히려 주가 변동은 없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 하나 정도를 기다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벤트 드리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벤트가 나타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외부 전문가가 와서 현대차의 한 2조 정도 적자였던 자율주행을 되살릴 가능성이 있겠다. 그럼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그 포티투다치랑 그 내부 갈등이 좀 부각이 되면서 자율주행 관련한 좀 전략이 지연된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자율주행은 원전과 비슷하게 기대감으로 좀 올라오는 섹터이기 때문에 호흡을 좀 짧게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테마들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반도체 준비되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한 2.9%까지 상승분 켜져 있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보합 정도인데 개장 초 대비해서 상승분을 살짝은 좀 반납을 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외국인 투자자가 좀 덜어낸 것으로 보이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까지 보면 SK 하이닉스는 반대로 2거래일 정도 담아가는 부분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열어보시죠. 두 번째는 조선입니다. 어제 이제 오랜만에 조선 쪽으로 수급이 다시 잡히기 시작을 했고요. 인도 조선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자재 땅까지도 관심을 좀 받았습니다. 특히 한화엔진 같은 종목들은 외국인 수급도 많이 잡혔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2차 전지입니다. 어쨌든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한다라는 부분이 이사 확정이 되고 나서부터 다음 1등주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됐고 이 때문인지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강세 보이고 있고 최근에 이제 LG 엔솔 비롯해서 다양한 수주 소식까지 같이 붙어주게 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센티 개선을 확실시해도 되는 건지 점 찍어도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반도체부터 출발을 해볼 텐데요. SK 하이닉스는 한 미확정된 호재성 기사가 한 2개 정도 있죠.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ADR 상장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이닉스가 이렇게 좀 천천히 간다면 그때 말씀해 주셨던 시각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 타이밍 요쯤이면 왔다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제가 매수 타이밍을 조금 놓친 것 같아요. 50만 원 정말요? 초반, 예, 그 50만 원 제가 이제 50만 원대 요맘때쯤에 이제 내려갈 때, 네. 일단 한 50만 원대 초반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확히 매수입니다라고 말씀을 좀 안 드렸는데 그때가 이제 찍었던 것 같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 이제 10만 전자 이하에서 좀 말씀 좀 드려왔던 거고 이제부터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새롭게 이제 지수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현재 지금 각종 증권사에서 2026년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렇죠. 전망치를 내놓는 걸 보면 반도체 업황이 내년도에 굉장히 좀 크게 더 영업이익과 매출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산타랠리라고 부르는 것들, 그다음에 1월 효과라고 불리우는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에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만의 이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D램 가격의 급등, 그다음에 이제 HBM의 이제 퀄테스트 통과, 삼성전자 퀄테스트 통과해야 돼요 내년에. 내년 못하면 이제 더 이상 많은 분들이 이제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드리는데 안타까운 양치기 소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양치기 소년은 일부러 거짓말을 했지만
삼성전자는 정말 노력하고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쵸. 다 알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자꾸 그게 거짓말처럼 돼버리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내년도에도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자꾸 수급 이슈가 붙는 것 같아요. 뭐 ADR 상장 얘기도 그렇고 그쵸. 금산 분리는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이건 그래요? 삼성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삼성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어마무시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지만 어찌됐든 자꾸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그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쪽들을 관심 있게 갖는 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 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이닉스 오늘 굉장히 외국인들이 많이 좀 잡히고 있는 것 네. 같고, 삼성전자 어제 300만 주를 팔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꿋꿋했죠. 삼성전자가 꿋꿋했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인들의 수급 논리보다는 이 트렌드가 어떻게 가느냐 따라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면 이게 우리가 뭐 치약 짜듯이 한번 쭉 짜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주가가 계속 이제 치약은 흘러나오잖아요. 이제 손은 안 돼도 그러다가 한번 쭉 짤 때 치약이 한번 쭉 나오고 뭐 이런 식의 효과를 좀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 반도체 성장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그러면 우리가 50주 신고가 영역으로 간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수를 우리가 한 5천 간다라고 보면 지금 이제 지금까지 나온 증권사들이 한 7개 증권사가 연간 전망을 내놨는데, 네. 제가 확인한 건 이제 본 건 7개를 봤으니까 대략 한 5천 간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5천 간다라는 게 이게 이재명 정부 때문에 5천을 간다라는 논리가 아니라 내년에 EPS가 증가하기 때문에 5천을 간다라는 거거든요. 5천 가면 삼성전자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한 14만 원? 그 정도 가 있어야 되겠죠. 하이닉스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한 70만 익스, 80만 익스 네. 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이제 그런 거죠. 삼성전자가 14만 원 가니까 지수가 5천 가느냐, 지수가 5천 가기 위해서 14만 원을 가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논쟁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정도는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정확히 삼성전자를 10만 원을 못 샀다 하더라도, 하이닉스를 한 2만 원에 못 샀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저는 편입 가능성이 있다. 이게 불탁이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삼성전자를 내가 10만 원에 샀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 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11만 원에 사서 12만 원에 파나 10만 원에 사서 12만 원에 파는 게 물론 수익이 더 좋지만 11만 원에 사서 12만 원에만 팔아도 수익률이 거의 10%대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생각하셔야지 밑에서 바닥에서 못 잡았다라고 억울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이제 긍정적인 말씀까지 잘 들어봤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수급의 논리에서 조금 벗어나서 산업 자체만으로, 펀더 자체만으로 평가받는 시기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조선 쪽으로도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이제 조선에 오랜만에 좀 수급이 좀 잡히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회성 수급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음 타깃을,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도주로서 조선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지, 수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제가 지난번에 조선주는 삼성중공업을 그동안 꾸준히 추천드려 왔었고, 근데 어제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와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은 별로 조금 너무 앞선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미국과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어떤 내러티브에 관련된 얘기고요. 저는 이제 조선과 네, 방산까지. 전력 인프라 3대장을 네. 지금부터는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새롭게 이슈가 부각되는 뭐 수주가 들어왔다라든지, 뭐 예를 그러니까요. 들면 뭐 일부 기업들의 수주가 들어왔다라든지, 아니면 마스카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방산도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말고 네. 그건 다 하는 거죠. 다 하는 건데 주가가 조정을 받았죠. 근데 다 하는 건데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매력이 나오는 건 뭐다? 배당. 다 하는 것들, 그리고 이 다 하는 것들이 나쁜 얘기가 있나요? 없죠. 없죠. 지금 이제 조선, 방산, 전력 인프라, 네. 원전은 실적이 아직 안 나온 거니까 그렇죠. 그것을 제외하고 난다라면 여기 반도체까지 실적이 잘 나와서 올해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연말에 배당 이슈가 있겠죠. 배당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더군다나 환율이 지금 좀 안정되고 있죠.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환율이 안정되면서 환차익을 볼 수 있고, 배당은 무위험 수익 자산이잖아요. 이 두 마리를 놓치고 싶을까요? 본인이 외국인 투자자라면 놓칠 수 없죠. 놓칠 수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와야죠. 들어가야죠. 더군다나 이제 혹시 그럼 배당 받고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올해 1% 대비해서 1.8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주가는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연말에 이 조선주들이 좀 움직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방산도 마찬가지고요. 네. 전력 인프라도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전력 인프라가 좀 움직이고 방산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지금은 이제 배당 이슈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지금도 우리가 그동안에 11월에 조정받은 게 감사하죠.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이 표현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11월 조정을 안 받았다라면 자칫 잘못 배당 받으러 들어가려다가 주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먼저 배당 이슈 없을 때 주가 조정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번 좀 잘 보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조선주가 지금 앞으로 마스카 프로젝트에서 뭐 수주를 할 것이다. 우리가 LNG 수주를 할 것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니까 굳이 제가 말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로 봐서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어제 기관이 140만 주를 사지 않았습니까? 그냥 샀을 일은 만무하죠. 저 정도 수량이면 잘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당 이슈로 판단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선은 사실 새로운 수주 소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지금 들여다보면 도크가 꽉 차서 네. 사실 못 받는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가 측면에서 보면 더 빠르게 가기보다는 일단 당분간은 플랫하게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기간 조정을 이제 겪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2028년 이후에 수주가 들어와야 돼요. 그때 이제 28년 이후. 지금 수주가 들어오는 거 2028년 때 이제 만들 수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수주 절벽이 생깁니다. 또 그러면 조선주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도크가 꽉 차 있는 게 2027년까지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2028년에 새로운 신규 수주가 안 들어오고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가 그때 들어와 줘야 돼요. 그때 들어오면서 이게 이익이 나든 안 나든 배를 만들어내야 이 고정비를 좀 커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조선주를 지금부터 무한정 마스카 프로젝트에 따라서 장기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마스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죠? 투자해야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럼 투자에 따른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수주를 막상 받았는데 마스카 프로젝트 수주를 받았는데 배를 만들었더니 이익이 별로 안 나네. 이렇게 되면 조선주들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는 어떻게 되죠? 지금은 이제 상선을 만드니까 상선이라는 것이 이제 상업용 배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익이 많이 나는 부분들인데 군함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익이 그게 크게 안 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이 지금 당연시하게 우리를 배 만드는 걸 준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배 한 척 만드는데 뭐 한 1조 든다. 뭐 한 500억 든다. 10%씩 남기십시오라고 하고 줄까요? 아니면 그냥 원가에 만들어줘라고 할까요? 원가에 약간의 플러스 알파를 붙일 가능성이 네. 있겠죠. 그건 냉정히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러네요. 지금 이제 조선주를 그럼 내년에는 다시 한번 재평가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출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너무 지금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조방 전 중에 조선주가 가장 먼저 탈락할 가능성은 저는 염두는 해두고 있어요. 그 시점에 오면 말씀을 좀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조선주들은 배당 매력도는 있다. 이건 놓치지 말자. 그쵸. 이건 놓치지 말자. 이렇게 지금은 좀 단기적인 시각으로 네네. 접근을 해도 충분히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면 배당 메리트가 충분히 있지만 그러네요. 또 새로운 시각으로 본다면 2028년에 어떤 수주를 받는지가 그렇죠. 중요하겠네요. 만약에 지금처럼 선별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만약에 마스가로 그렇게 많이 남는 수주가 아니라면 사실상 주가에 있어서 퍼포먼스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시각까지 잘 들어봤고요.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2차 전지 그냥 전반적인 전략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가 가장 크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좀 달릴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알테오젠에 대한 이사 때문으로 좀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판단을 해볼까요? 에코프로 보고 계시면 지금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다시 달릴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다시 달릴 것 같아요. 네. 일단 대장주는 에코프로고요. 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이제 헝가리 공장에 대한 이슈, 맞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전 상장 가능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수급 논리를 보면 에코프로가 워낙 강해요. 에코프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강한 만큼 다른 쪽에 대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이제 삼성 SDI 같은 셀이 강한데요. 이런 셀보다는 역시 지금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대장으로 놓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일하이텍이나 코스모학 같이 어제 이제 강했던 폐배터리. 오늘 또 IS 동서가 또 움직여요. 이것도 폐배터리 관련주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것들도 하나의 퍼포먼스를 봐야 되겠고 결국 2차 전지를 어떤 것들을 매매하시든지 간에 2차 전지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에코프로가 움직이면 다른 2차 전지들도
따라 올라간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내년 초까지는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어쨌든 실적이 좀 나와줘야 되는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네. 현재 2차 전지 수급이 워낙 세게 붙었기 때문에 쉽게 꺾이는 건 아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그 친구분들이랑 옛날에 과거에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할 때 장작에 불이 세게 붙었을 때 야 이제 그만 파티 끝내자라고 물을 갖다 들이부어도 장작 안 꺼지잖아요. 그쵸. 지금 에코프로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가장 불이 세게 붙은 장작과 같아요. 이거는 어떤 외부적인 악재, 수급 악재, 외부적인 물을 갖다 한번 부었죠 어제. 테슬라 악재가 있었죠. 모건 스탠리. 예, 모건 스탠리발 테슬라 악재, 테슬라가 3% 빠졌는데 에코프로 BM은 6% 올랐죠. 이거는 외부 악재 결코 물을 들이부어도 장작이 꺼지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그리고 투자자들은 그런 것들을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막 2차 전지 화랑이었을 때 그 정도의 그 장작 불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그건 잊어버리셔야 돼요. 네. 자꾸 그거를 내리속에 드시는 건 네. 그거는 조금 약간 오버슈팅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고 지금은 또 그 분이 안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이 또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두꺼운 정말 한 1m 되는 장작 탔다라면 지금은 웬만한 장작을 태우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전반적인 전략까지 같이 체크해봤고요. 수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는 11일 새벽에 열리는 FOMC 회의를 앞두고 뉴욕 증시에서는 짙은 경계감이 하루 더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뚜렷한 모멘텀 없이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긴 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인 관망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나왔었지만 생각보다 긍정적인 탄력을 받아가는 우리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상황은 지수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양시장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4,14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어제는 좀 약세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상승 탄력을 받아가주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초반에는 4,160선을 찍기도 했지만요. 그보다는 살짝 상승폭을 줄여서 강보 합권에 위치한 모습입니다. 자, 반면 코스닥도 하락에서 상승 쪽으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932선에서 움직이면서 마찬가지로 강보 합권 0.12%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일단 긍정적인 점들은 이 메이저 주체들이 모두 담아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 물량을 좀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700억 원 넘게 지금 덜어내고 있는 흐름들 나타납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반대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 이틀 연속으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흐름을 코스닥 내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인이 1,500억 원가량 넘게 지금은 살짝 줄였지만요. 1,400억 원가량 지금 매수 흐름 보이면서 지켜주고 있다는 점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반도체 투톱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함께 빨간불을 켜주고 있었던 우리 투톱인데요. 지금은 온도차가 조금 다릅니다. 일단은 어제 모두 약세 하락했던 우리 반도체 투톱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 안에서 좀 강하게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일단 SK 하이닉스만 지금 현재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별적인 호재가 또 하이닉스 안에서 나오게 됐었죠. 자사주를 활용해서 미국 ADR 상장에 나서겠다, 이런 부분들이 검토를 하겠다. 라는 소식으로 오늘 3% 가까운 강세 흐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58만 원 선을 회복해준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0.28%의 소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동제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주들이 초반에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이 오르고 있었느냐를 살펴봤을 때는 비만 섹터가 오늘도 강하게 치고 올랐습니다. 일동제약 이 안에서 8%대 급등세 현재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생물보안법이 연내 통과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고, 그리고 비만 개별만 바라보더라도 시장이 내년은 물론이고 2030년까지 매출이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업계 전체가 지금 긍정적인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다라는 점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선을 이탈하면서 2%대 좀 낙폭을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 삼성 에피스홀딩스 오늘 쉬어갑니다. 마찬가지로 2%대 3% 가까운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코스닥에 상장했던 테라비 홀딩스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1%대의 급등세 연출해주고 있고요. 오늘 그리고 상장한 종목은 페스카로입니다. 차량 보안 전문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141%대의 급등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한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LG 엔솔에 이어서 삼성 SDI에서도 지금 빅 딜이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2조 원대 ESS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오늘 2차 전지주 전반 급등세 보이고 있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던 에코프로도 지금 상승 전환해준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1만 8,5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로봇 오늘 로봇주들도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로봇 산업을 주목을 하고 있죠. 최근에 좀 살짝 주춤하는 흐름 보이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는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게 우리 또 국내 로봇주들입니다. 클로봇 52,600원에서 움직이고 있고, 마지막으로 성호전자 상한가 진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엇갈리면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더블 폰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특히나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움직임 좀 어떻게 될지 오후장에서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